저희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논술 전형만 뚝 떼가지고 그것도 자연계열 논술만 한 설명회는 처음이에요. 1, 2월 달에 저희 집중 상담 기간이라 제가 이번 주까지 하면 75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비 고3 아이들이 한 40명이 좀 넘어가는데 상담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논술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논술 전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건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논술 전형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 2부에 김진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한 4, 50분 정도 논술에 대한 개괄, 논술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분당 아이들의 합불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저희 수영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예비 고3 아이들이죠. 계약을 이제 코앞에 좀 두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이 수능이 이제 11월 13일 날 보게 되고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둘째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운이 다 없어서 수시에 모두 불합격한다 그러면 정시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요. 정시 원서 접수는 올해는 이제 12월 말에 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2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11월 19일 날 수능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자로 하면은 이제 수능이 270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을 90번 해야 되는 시즌이 좀 왔죠.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3월 26일 날 그 삼평에서 이제 좀 결과가 좀 발생이 될 거고요. 요게 좀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예비 고3 아이들이 이제 황금돼지 아이들이잖아요. 인원이 이제 작년 고3보다 이제 11%가 뜹니다. 11%가 뜨면 경쟁률은 반드시 그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좀 극심해지겠죠. 근데 올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입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대입 지원을 할 때는 요 아이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인원이 적을 때는 크게는 아니지만, 입시 결과가 약간 헐겁거나 이변이 일어나는 입시 결과들이 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입시 결과들이.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고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인원은 많은 상황이니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의 18개 고등학교의 순수 재수 비율이 이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수까지 하면은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제 대입에 다시 지원하게 되는데요. 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스스로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위의 친구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요 아이들의 수능이 내가 익숙한 모의고사 또는 교육과정 또는 수능이 보는 마지막 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있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인데요. 상위권대는 어딜 얘기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의정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죠. 이제 작년보다 이제 480명, 500명 정도 늘어난 이제 5,000명 정도를 모집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원래는 이달 말에는 다 확정돼서 합의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세로는 작년 모집 인원 정도로 모집을 한다라는 게 대세론이고 가장 최악의 지금 얘기는 작년에 늘어났던 모집 인원만큼 한 해 모집을 줄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의정 갈등이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좀 모르겠어서 그거는 우선 차치하고 계획된 인원으로 따지면 500명 늘어난 이제 의치한 약수가 8,60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11개 대학교가 이제 한 4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첨단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포항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교는 수시 6장 제외하고 다 지원할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교대, 분당에서 교대 지원하는 애들은 별로 없고, 교대를 가겠다 그러면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하위권 지방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광운대, 가톨릭대권까지 입결이 내려온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이제 9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사실 요새 시국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올해 육사 합격한 학생이 정시가 건국대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권 가는 아이가 이제 육사 합격한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올해도 조금 뭐 그렇게 인기가 좀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있고
어쨌든 상위권 대학교가 이제 5만 5천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을 접수한 아이들이 한 1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우선은 여기 안에 어딘가에 수시든 정시든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시와 정시는 다 아시죠? 수시는 원서 6장을 쓰고 정시는 원서를 3장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분당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수시 6장을 어떤 대학, 어떤 전형, 어느 학과를 쓸지 모르겠지만 6장 중에 단 한 장이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2.6이에요. 2.6이면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면, 정말 잘 준비하면 경희대, 건국대 정도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학생부종합전도 잘 준비를 했어. 근데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계속 보는데 3학년 때 모의고사가 이 점수가 네가 수능 점수면 중앙대, 서성원 하위권도 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좀 심장이 콩알만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그냥 동국대 쓸래요 라고 해서 동국대에 지원했다가 붙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수능이 서성안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서성안에 갈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동국대에 지원해서 붙었으니까 이제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수시 납치라 그러고, 분당은 이제 보여지는 내신보다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고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분당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내신으로 이제 줄을 세우는 전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내신 2.8에서 3.3 이내 아이들까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많이 준비하고, 3.5 이하인 아이들은 모의고사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논술 전형을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정시를 가장 많이 준비를 하죠. 15개 대학교 기준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명 중에 1명, 종합 전형은 이제 3명 중에 1명, 논술 전형은 11명 중에 1명, 정시는 이제 10명 중에 4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96개 대학교에서 뽑는 모집의 모습과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뽑는 모집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분당 아이들은 잘 지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신이 이렇게 치열한 지역에 있는데 이 내신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니 절대 마음에 드는 대학교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종합 전형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신은 좀 부족하니까 그럼 내신을 성사시킬 수 있는 종합 전형을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학생부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나 내가 탐구 활동들 같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나, 하지만 나의 선배를 봤을 때 이 내신 때 저 대학교를 붙은 사례가 있으니 그것이 나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상향 지원의 유혹이 좀 있을 것이고, 논술 전형은 상향 지원의 이제 대유혹이 좀 펼쳐지게 되는데요. 뭐 이따가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논술 전형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분당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냥 막연하게 논술 전형을 준비 또는 학습 없이 지원만 하게 되면 이제 불합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다가도 우리가 이제 6월에 N수생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N수생을 2번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때 최종으로 접하게 되는데,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7만 명의 N수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고사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보다 좀 떨어지는 그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데서 좀 아쉬움과 후회가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교과 전형 상위 15개 대학교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2.3이 마지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아이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는 전형이 되는 거죠. 내가 내신이 2.3인데 정시로는 건동 라인이 나오거나 경희대 라인이 나오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잘 지원하지 않게 되는 거고, 종합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를 해야 한 2점 후반대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분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중심과 수능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패턴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특히 내신이 3.5 이하인 아이들이 되는 거죠. 물론 논술을 무조건 붙겠다고 논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시를 염두한 논술 학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분당에서 논술을 지원한 아이들은 딱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할 곳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카이만 쓸 건데
어쨌든 그 이하 대학은 내가 무조건 붙는 카드고 갖기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스카이만 쓸 거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대 쓰고 연세대 연세대 종합이랑 논술 쓰고 고려대 종합이랑 논술 쓰고 남으니까 메디컬 논술 쓰고 어쩔 수 없이 남는 카드가 있어서 쓰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시가 확실하게 유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내신 대비 수시로 갈 수 있는 어떤 내신 대비해서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한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쓰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내신으로 가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이고 모의고사도 그냥 좀 나오고 있는데 정시는 좀 멀리 있으니까 내가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감을 가지고 이제 논술로 밀려 쓰는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세 부류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개 대학교 기준으로 이제 올해 이제 고3 아이들이 뽑는 모집의 모습인데요. 보라색이 이제 교과 전형, 연두색이 종합 전형이고, 빨간색이 논술 전형이고, 이제 파란색이 정시입니다. 15개 대학교 평균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4명을 정시로 선발하고요. 8.6%를 논술로 선발하는데 15개 대학교 중에 사실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는 서울대가 좀 유일하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럼 정시 40%는 40%가 맞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학교들이 설명한 걸 캡처한 건데요. 근데 고려대에 정시 들어간 76.9%가 N수생, 그다음 성균관대 67.9%가 N수생, 그다음에 서강대 69.4%가 N수생, 한양대 72.3%, 경희대 72.7%.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대학교겠지만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정시로 들어가면 4명 중에 3명이 N수생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거는 정시가 맞아요. 10명 중에 4명을 뽑으니까. 근데 그 10명 중에 4명이 오롯이 내 몫이 아니고 이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보를 해서 15개 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이 60%라고 가정을 하면, N수생이 60%라고 가정을 하면 40%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럼 40%에 40%인 16% 안에 들어야 15개 대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7.5%가 정시로 들어간 N수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이제 대입의 이제 개괄이고요. 논술 전형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재작년보다 이제 1000명 늘었고, 이제 올해 350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신설하게 됐고요. 65대 1 정도, 평균 65대 1 정도의 이제 경쟁률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고려대를 필두로 이제 상명대, 을지대, 신한대가 이제 신설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지금 뭐 여기 지원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강남대도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합니다. 보통은 이쪽에 좀 관심이 되게 많으시겠죠.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제 교육부가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평가에 감점을 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대학교들은 이렇게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깊은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기 좀 용이한 전형이기도 하고, 또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원서 장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논술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당 아이들한테 나쁜 상황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디컬 논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54명 정도 좀 늘어났죠. 빨간색으로 해놓은 곳이 이제 신설된 곳이거나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 곳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양대 의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게 되고요. 3학사라는 조금 잔인한 수능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더 잔인하죠. 4학 5회 수능 체제로 의대를 5명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제 전국 여자 학생 중에 내가 수리 논술 짱이야 라고 그걸 가리게 되는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이 이제 의대와 치대가 있는데 논술 전형이 이제 13명, 7명으로 신설이 되고, 경북대가 좀 인원이 늘어났고요. 약대는 요 2개 대학교가 신설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일반 전형과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어쨌든 1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G라고 써놨잖아요. 우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치대, 단국대, 천안 늘어나서 38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메디컬 논술을 할 때는 물론 수리 논술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4합 5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곳들이고, 가장 낮은 곳이 이제 3합 5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합 5라는 건 이 2등급, 2등급, 1등급의 수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4과목 중에. 그러면 2등급, 2등급, 1등급 또한 한 3등급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이는 아이들은 수능을 어디를 갈까? 그러면 서성한 하위 또는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는 골라서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메디컬 논술 전형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논술 잘하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네가 정시로 서성한 정도는 갈 수 있는 애여야지 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메디컬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은 연세대가 유일하고, 연세대는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600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60%가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논술 전형 지원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헐겁다, 조금 더 상황은 낫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립대와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아이들만 논술만 모집을 하고, 중앙대 안성, 다빈치죠. 다빈치 전형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수능 100%,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논술을 잘 보면 어쨌든 합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20%를 반영을 하더라도 그 내신 등급대마다 급간이 굉장히,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논술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대부분의 또 대학교들이 논술의 비중을 갈수록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국민대가, 강남대가 이제 올해 신설하는 대학교고, 국민대는 신설하자마자 이제 논술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논술 교과 비중을 아예 줄여버린 대학교입니다. 서강대, 성신여대,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됐고 그냥 논술 잘하면 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표시한 대학교들도 원래 내신을 30%에서 40% 정도 반영을 했지만 20%를 줄여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내신은 3등급이건 4등급이건 5등급이건 우선 논술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내신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입니다. 3기년치 경쟁률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대학 라인별로 경쟁률 정리를 해놨어요. 자연계열만 좀 보게 되면, 메디컬은 한 180대 1 정도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이제 줄었는데 보시면, 사실은 모집 인원이 262명에서 323명으로 좀 늘어났는데, 지원 인원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연고서성한 같은 경우도 지원 인원은 13,000명 정도 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경외시도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지원 인원은 약간 떨어졌고, 늘어난 곳이 이제 건동홍수 라인이죠. 요 라인은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좀 줄어들었고요. 어쨌든 여기를 봤을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0대 1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원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 늘어났죠. 2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모집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늘어나서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이 40대 1이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면, 보통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를 한 인원들만 합격권에 들어들겠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모두 다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많았을 때 한 70%, 적었을 때 40%, 그럼 한 절반 정도가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 되는 것이고,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을 때는 그럼 내가 20명을 제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서 자연계열 경쟁률을 대학별로 좀 쪼개놨는데요. 지원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모집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교 평균을 해놨고, 이제 경쟁률은 요 라인은 지금 64대 1 정도로 평균 40대 1보다 조금 높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서강대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서강대가 경쟁률은 왜 이렇게 줄었냐면 얘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가 논술 일정이 같았고, 고려대를 택한 아이들이 많아서 고려대가 신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숙명여대가 좀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향 지원을 하는 패턴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공학과만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 자연계열에. 그래서 그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대학 라인으로 가면 40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이 10,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모집 인원 정도 20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경쟁률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를 바 없고, 그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바로 근처에 저기 단국대 있잖아요. 단국대 같은 경우가 잘 접근을 하면 논술 전형으로 붙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눈높이가 단국대에 있지 않은 친구들이 그 위쪽으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붙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탑 20입니다. 여긴 인문이고 자연인데요. 자연만 보면 죄다 이제 메디컬이죠. 메디컬의 경쟁률을 가장 높게 보이고 있고, 작년에 신설했던 아주대 약대가 이제 880대 1을 보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 다음에 신설했던 한양대 자유전공입니다. 한양대 인터칼리지 160대 1이고, 그러면서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을 하면서 인하대가 2년 연속 경쟁률이 최고였는데 경쟁률이 뚝 떨어졌죠. 이게 분산된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문계열이야 뭐 한양대가 보통 다 상위를 탑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메디컬 인문 계열에서 모집하는 경희대입니다. 이것도 한 430대 정도 모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입시에 대한 간략한 거 말씀드렸고, 논술 전형의 개괄을 말씀드렸고, 그럼 논술 전형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고, 범위와 유형, 그 다음에 일정, 요것들을 말씀을 드리죠. 상위대학교들,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이렇게 미적용하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는 연세대와 시립대 빼고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은 3합 또는 4합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밑에 대학교들부터는 2합을 요구하고 있다. 라면, 만약에 뭐 이런 거는 약간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을 거고 논술 전형으로만 붙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 두 과목을 공부를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에 좀 몰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정시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웬만하면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모든 과목을 좀 공부를 해주기를 좀 바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던 아이들의 수시와 정시의 선택 과목 지정인데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서울대, 연세대는 미적기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서영고는 과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미적기하 과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부터는 그게 거의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탐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아이가 자연계열의 수리논술을 지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은 당연히 해야겠죠. 수능 미적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수능 미적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게 3합이야. 그러면 내가 미적분하고 영어하고는 맞출 것 같아. 근데 국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탐구를 해야 되는데 과탐이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사탐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시 수능 최저에서 사탐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정시까지 가게 되면 과탐 선택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연계열의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한다라는 거죠. 사탐 런에 대한 게 이제는 좀 약간 유행처럼 번졌고, 실제적으로 사탐 런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과탐에서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사탐을 하면 뭐 2등급 중반 정도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 굉장히 좀 적을 뿐만 아니고 좀 학습을 밀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반면에 그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보통은 4등급 이하 아이들이 대부분 사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문제는 얘네가 넘어가는 것까지도 문제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수가 줄어들면서 내 등수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그러면서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수능 최저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가 발표한 겁니다. 성균관대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3합을 요구하는 대학교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리논술을 잘 하더라도 사실은 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균관대는 지원할 수가 없다. 아니면 불합격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다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논술 전형은 사실 논술 실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논술 실력이 중요한데 내가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수능이 지원 대학 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평 때 내가 처음으로 N수생이랑 좀 겨루게 될 텐데 6평 결과가 내가 예를 들어 한 건국대권이 나왔어. 정시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는 건이 건국대권이 나오면 건국대, 경희대, 시립대 아니면 중앙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평을 봤는데 숭실대권이 나왔는데 연대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연고, 서성, 한, 중. 그러면 논술 전형을 지원한 대학교의 라인과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의 라인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이 괴리가 커지면 논술과 정시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좀 면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7% 정도의 수능 최저를 보여주고 있고요. 충족률을. 중앙대는 매해 설명회 때마다 이러한 데이터를 맨날 보여줍니다. 지원은 4만 명이 있는데 응시는 15,000명이 했고 그 안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은 10,000명도 안 되더라.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보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100대 1을 보여줬는데 응시한 애들은 그 절반이었고 그 중에 수능 최저 충족한 애들은 3%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100명을 제끼는 것이 아니고 23명을 제끼는 것이더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경희대도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명 중에 2명만 충족을 했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메디컬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도 모집 단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0% 보여주는, 아니 50%, 보통 50%에서 30%를 수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30%만 통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합을 요구하는 곳인데도 그렇게 좀 수능 최저가 좀 어렵구나라는 것이고, 또 등록자 중에 절반 정도는 N수생이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중앙대는 논술 전형 가이드북에서 매해 이런 데이터를 내놔서 제가 5개년치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원한 재학생 비율, N수생 비율입니다. 합격한 재학생 비율, N수생 비율입니다. 보통은 다 60% 후반에서 50%로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제 N수생 비율이 가장 좀 적었고 재학생 비율이 이제 절반을 넘어간 첫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해가. 그럼 재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합격을 많이 했느냐를 보면 정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상위권 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좀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서 재학생들도 수능 공부에 조금 열심히 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게 되었고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이런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논술 전형의 지원은 재학생이 요만큼이고 졸업생이 요만큼이었는데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애들이 졸업생이고 재학생이 좀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이 여기가 35%에서 지원은 35%가 있는데 합격이 이제 45%가 된 조금 올라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해 6월 말이 되면 우리 대학교를 신입생을 선발해 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요. 제가 논술 전형만 따로 소팅을 해 놓은 건데요. 나머지는 한 7, 80% 정도의 일반 고생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세대만 유독 40%의 일반 고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연세대 논술 전형에 합격한 21%가 영과 고생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세대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없으면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다 운영을 하는데 교과와 종합 전형은 전교권 아이들이 합격을 할 것이고 정시도 전국권 아이들이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연세대가 논술 전형에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논술 전국 탑인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보통 영과고생들이 수학, 과학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냥 수능 최저를 없애버리고 수리 논술로 진검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지금 수능 최저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수능에 관련한 거 얘기를 했고, 이제는 범위와 유형을 제가 한 판에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수리는 수리고, 이제 과학이, 원래는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교가 많았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메디컬 쪽만 하게 되고, 경북대 논술 AAT라고 요거는 수리와 과학을 통합해서 문제를 내는데, 경북대 논술 지원할 분당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계열 수리 논술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재학생들,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기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기하는 절대평가이니까 학교 시험이 어렵지도 않고 설렁설렁 공부를 하게 되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을 보는 과목이 아니니까 내신으로서만 존재를 했거나 심지어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의 대부분은 확통과 기하까지 좀 반영 그 범위에 좀 들어가 있고요. 기하가 없는 곳은 몇 개 없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없는 곳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하와 확통이 없는 곳이 있죠. 기하와 확통이 없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교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도 없고 수원 수투까지 범위인 대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대가 미적분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막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균관대의 자신감은 야 됐고 범위 이거더라도 변별할 수 있어. 니네 이거 풀어봐라. 어렵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사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0분에서 100분, 120분 정도를 보게 되고 학교마다 문항수는 다르지만 대문항 한 2문항 정도에 소문항 2문항씩 떠올려 있는 것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치하고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겼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논술 대학이고요. 전국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교가 또 가천대기도 합니다. 그럼 분당에서 이 논술, 요 약수령 논술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내신이 4등급대인데 모의고사도 4등급, 3등급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보통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따 합격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특이하게 자연계열 논술인데도 국어와 수학을 같이 봅니다. 국어와 수학을 같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범위는 수원 수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신설되는 국민대, 강남대는 아직 유형 범위 시간들을 확정하지 않았고 이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원래 과학 논술만 계속 응시를 과학 논술만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 수리 논술로 변경을 하는데 그 유형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또 이제 일정이죠. 이제 요거 수시원서 접수하실 때 꼼꼼하게 좀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요 윗대학이 이제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고, 요 밑에 대학이 수능 후에 보는 대학이고, 분당 아이들은 보통 수능 후에 보는 대학교들을 많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시 납치를 고려하면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가 수능 전에 보고 되게 일찍 보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이고, 여기서 보통 고민하는 아이들 중에 요 시립대, 홍익대 논술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시립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논술 전형을 보게 되는데 수능 이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를 고민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내신은 상관은 없고 모의고사가 2, 3, 4가 섞여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면 정시로 여기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근데 6월에 봤을 때 한 여기 정도가 정시가 나와. 그럼 좀만 더 오르면 여기보다 더 높은 데를 정시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여기를 이제 지원을 안 하거나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수시 납치를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좀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시지원 가능권을 많이 가늠을 하면서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을 쓰실 때 고민되는 지점은 여기일 겁니다. 고려대, 서강대가 같은 날 보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보여줬던 대로 서강대가 이제 경쟁률이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민되는 지점은 요 라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어쨌든 요 둘 중에 고민을 하면 여기를 지원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고민하면 난 여기를 지원하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여기를 지원하는 것이 어쨌든 실질 경쟁률을 줄이는 데는 좀 괜찮은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능을 보는 그 주 주말에 응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본 다음에 논술을 바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이제 그 이전부터 보통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아니다. 겨울방학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고, 가장 피크가 몰릴 때는 이제 6평 보고, 6평이 N수생한테 내가 치여가지고 100분위가 뚝 하락하면서 갑자기 논술 전형에 몰입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6월부터 좀 막 몰입을 하다 보면 수리와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나 수리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이게 좀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공부를 해주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논술 전형을 좀 알아봤고요. 세 가지 체크해야 될 거: 수능 최저, 범위,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분당 학생들은 어떻게 합부를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내신이 굉장히 최상위권의 수능도 최상위권인 아이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내신이 이런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캐퍼가 분당 아이들의 캐퍼입니다. 요 내신 때 아이들은 논술 전형을 지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정시를 그냥 쭉 가던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가던가 학종으로 가던가 하는 케이스고, 여기부터가 논술 전형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조금 생기긴 하는데, 요 아이들 있죠. 내신이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인데 모의고사가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학종과 교과로 몰입하는 경우가 있고, 요 내신인데 모의고사가 잘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하면서 학종 준비해 놓은 거 지원하거나 아니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부터는 논술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게 되죠. 특히 여기 있는 아이들. 내신은 2점대, 3점 초반대인데 모의고사가 2가 올 2 정도나 2, 3, 2, 3이 섞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시가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시를 몰입을 하고 수시는 버리기 어려우니까 논술 전형이나 학종을 좀 지원하게 되는 거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때부터 좀 많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점대가 되게 되면 아이들은 정시를 몰입하거나 수시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3.5 이하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정시 몰입,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몰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결과인데요. 낙생고입니다. 낙생고는 사실은 수시가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수시가 11%, 정시가 99%인 학교죠. 그리고 수시 합격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수시 합격자는 모두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고려대가 신설을 했으니까 고려대 논술 전형을 몇 명을 합격했는지가 볼 수 있겠죠. 낙생고의 샘플입니다. 내신이 지금 5등급 대인데 성대 논술을 붙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제 요런 게 약간 레전드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낙생고 5등급이더라도 아무리 낙생고더라도 5등급이면 학업 역량이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수학을 굉장히 잘한 친구였던 겁니다. 수학 굉장히 잘한 친구였던 거고, 그러니까 요 내신만 보고 그냥 나와 일반화하지 않고, 아,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대부분 보면 자연계열로 붙은 아이들인데 수학 1, 2등급 뜨고 있잖아요. 내신이 5등급, 뭐 3등급 대 요런 아이들이 좀 있는 편이고, 중앙대 같은 경우입니다. 중앙대도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건수가 제일 많은 편이죠. 학종 14%, 교과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대진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자연계열이니까 여기 볼까요? 4.3에 중앙대 전기전자를 묻기도 하고요. 3점대 경희대. 그러니까 보면 내신이 얘는 4.3이고 얘는 3.21로 내신이 1점 훨씬 더 높은데 논술 실력으로 따지면 얘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에 대한 그 접근도가 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 좀 이상적인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으로 가긴 어렵지만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져 있고, 성균관대 본인이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한 2단계 정도 레벨업해서 논술에 좀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영덕여고입니다. 영덕여고 내신 2점 초반대까지는 논술 전형 건수가 없죠.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논술 전형이 확 생기기 시작하죠. 3점대부터. 그래서 내신 3점 중반대인 다음에 연대, 중앙대, 서강대 이런 데 논술을 합격하는 곳이 있고, 보면 여기도 같은 내신대인데 누구는 연세대를 붙었고 누구는 가천대를 붙었죠. 이것은 그 아이의 수학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모의고사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점대 가면 또 이런 케이스 논술로만 지원을 하게 되죠. 논술로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서연고 같은 경우입니다. 서연고는 여기 1점대, 2점대는 논술이 없죠. 2점대부터 논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점대는 다 논술정시, 논술정시고 논술로 붙은 대학교와 종합으로 붙은 대학교의 레벨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탑고입니다. 야탑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종합도 잘 붙이고 논술 전형 합격 확률도 조금 있는데 3점대, 4점대, 5점대에서 붙은 아이들의 합격 건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내신이면 나는 논술을 붙는다가 아니고 요 내신에 붙은 건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고등학교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패턴은 어떻고 수학, 수학 논술에 대한 접근도는 어떤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고 같은 경우에도 논술 합격 확률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에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늘푸른고 같은 경우에도 1점대, 2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별로 없었는데 논술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게 되죠. 논술 시작되고 여기 논술 있고, 돌마고 같은 경우도 돌마고부터 여기 좀 시작이 되는데 돌마고는 수시형 학교이긴 한데요. 종합 전형이 가장 많고 교과 전형이 많고 논술 전형이 그 다음 많다. 앞에 대학교랑 좀 패턴이 다르구나라는 건 결국엔 모의고사 성적대와 그다음에 수학 성적, 수학 실력 이런 것 따라 좀 달라지게 되고요. 순회고 같은 경우에도 논술 건수가 거의 없죠. 순회고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게 송림고고 이제 태원고입니다. 태원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교과 종합 논술 대부분 다 좀 비슷하게 좀 잘 보내고 있고요. 송림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의 논술 비중이 조금 적고 경기권으로는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대표적인 이제 수시형 학교죠. 송림고 같은 경우가 수시형 학교인데 이렇게 보면 교과로 제일 많이 보내고 종합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논술로 보내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곡고인데요. 불곡고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때까지는 다 교과 전형인데 4등급 때 보면 논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제 가천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불곡고 4점대에서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3, 4가 섞여 있는 아이들이고 정시로 가천대를 가기가 조금 빠듯은 한데 국어 수학을 내가 좀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천대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비슷한 내신인데 누군가는 경희대를 갖고 누군가는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지금은 한국공학대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보통 3점 초중반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이제 모의고사 수준에 따른 모의고사의 정시 지원 가능권에 따라서 그 지원대학, 합격대학 라인이 달리고 그 다음에 수학 실력에 따라서 지원과 합격률은 달라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논술 전형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네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끝나긴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논술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각 대학교들이 공교육 지원 사업으로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다 이렇게 내놓는데요. 제가 학원 밴드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 올해도 아마 발간이 될 거예요. 매해 발간하는 대학교가 있고 한 해 건너 한 해 발간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요 논술 가이드북을 참 보시면 일종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학교가 우리는 논술 전형을 어떻게 출제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올해 어떻게 출제할 것이고 합불 현황은 어떻고 되게 자세한 것들을 되게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기출이죠.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기출입니다. 어디가 사이트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학습영역평가와 대학별 고사 자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기출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4학년도 기출이고요. 2025학년도 작년 직전 기출은 이제 4월 달에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함께 보시면 될 거고, 내 아이가 그럼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서 그냥 여기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본 다음에, 물론 잘 못 풀 겁니다. 잘 못 풀 건데 다운로드 봐서 야, 한 번만 풀어봐.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해봐. 해볼만 하겠어? 이런 것들 대학 라인에 따라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 논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수능을 연습하기 위한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이 모의 논술은 그 해에 야, 우리 대학교 논술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대학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는 학교 방문 또는 대학교 방문 이런 식으로 각 다르게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빠른 데는 4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보통 7월까지 가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모의 논술은 웬만하면 참석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우선은 실전 경험도 쌓고요. 실전 경험도 쌓고, 대학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논술 안내를 하고, 모의 논술 온라인으로 이제 응시를 하게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응시를 하고 이렇게 파일도 다 주니까 예시 답안 같은 경우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였어요? 논술 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역평가 기출이었고, 세 번째 모의 논술,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자, 마지막에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5분 동안 논술 전형은 이렇다, 대학교 입시는 이렇다, 그 개괄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연계열 수리 논술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김진영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가르치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이 저고요. 근데 이제 또 이때가 한 2달 전쯤에 찍었을 때라 가지고 머리가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못 알아보는 분들 계실까봐 옷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까지는 제가 알티스 학원에서 논술 가르쳤고요. 올해부터는 수의 학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알티스 학원에서 진행하면서 경희대나 기타 등등 다른 제가 맡았던 대학들 전 대학 파이널 마감이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별 희망하는 라인 급간에 맞춰가지고 반들을 오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성한 반에서 연세대에 합격자를 배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수리논술 이제 최대한 많이 써보면 6장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5장 합격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례들 배출해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논술 설명회 다른 데서 한번 참석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거의 다 처음이시군요. 그래서 보통 다른 논술 설명회들 가시면 이제 학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논술에 대한 설명들 좀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설명회 또 계속 들으시면 좀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대학들 가기가 특히 더 뭔가 전략적이라든지, 맞아요. 사실 논술이 플랜 A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정시에 비해 가지고 플랜 B로 선택을 하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플랜 B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합격하기 쉬운 그런 선택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 초점 맞춰가지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달라지는 점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랑 홍익대가 최저 등급의 과학 탐구를 무조건 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3합8이면은 국수형을 치더라도 수능에서 무조건 과탐 2개를 쳐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디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메디컬 안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작년에 특히 사탐런 이슈 핫했잖아요. 올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탐런 하면서 고대나 홍대가 이렇게 안 하면은 과탐을
얘네들 때문에 할 필요는 더 없어진 거죠.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특이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메디컬도 합격하기 어렵겠지만 한양대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수능 끝나고 최저가 없는데 심지어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치면은 심지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늘어져 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참 혹시 모르니까 한양대라도 하나 더 써볼까?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최저 등급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작년 대비 합격하기는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고는 논술 정원도 변동됐는데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앞에서 이제 쭉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몇 대학들이 이제 반영비를 살짝 변경했다 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 논술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수리 논술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 논술도 이제 당연히 수리라는 것 자체가 수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수능 수학처럼 그냥 수학 문제 풀고 답 내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자라왔을 때 이제 논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영과고생들이 많이 붙는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학을 뭐 걸출하게 잘해야 된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문제들이 꽤 많이 수능과 유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어머님들 들으시면은 쟤네들은 수능 전까지는 논술 수업 안 듣다가 수능 끝나고 급하게 들어가지고 붙은 케이스들도 아마 간혹 한두 개씩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기조가 점점 더 수능과 유사해져서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능 수학을 잘하는 거는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써서 대학이 요구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답 내는 것보다 근데 그 풀이 과정도 정확하게 적어내는 게 다르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이 중요한데 제일 많이 이제 들리는 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이게 한번 논술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전화를 거는 상황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이제 학생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논술 시험 치고 나오면. 그때 여보세요? 엄마 나 논술 잘 본 것 같아. 다 맞춘 것 같아. 붙으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한 학생들이 다음 연도 신입생 환영회 때 안 보입니다. 왜냐면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채점해 보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서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문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논술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뭐 푸는 것 때 어떻게 발상을 떠올리는가도 있겠지만 역시 서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받아들이는 것도 학생 얼마나 집중해주고 따라오냐 차이 나가지고 결국은 학생이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특히 스스로 답안 작성해보는 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서 얼마나 논술을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잘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가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논술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고 있나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밑에 제가 하나 적어놨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합격을 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하랑 확통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건동 이상의 대학들을 당연히 대부분 원하실 거잖아요. 그 이상은 가야 그래도 특히 논술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애초에 한번 가는 대학인데 당연히 더 잘 갔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 근데 건동홍 이상의 대학에서부터는 최근 기하랑 확통을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쳤던 거는 아직 대학들에서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재작년 상황만 먼저 한번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1학년 수학하고 수원수투, 미적기하 확통을
학교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반수의 문제들을 확통과 기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학생들 입장에서 확통 기하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 이제 당장에 어머님들도 이제 설명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하대 하면은 학생들 뭐라 그래요? 아, 됐어. 내가 알아서 잘 할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기하랑 확통을 해야 된대 하면은 아니 무슨 지금 국어 뭐 언매라든지 아니면 탐구라든지 아니면 미적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기하랑 확통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건 그만큼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도 싫어할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학생들이 안 하니까 합격을 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작년에 서강대가 최근까지는 기하를 거의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기하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 서강대가 아까 일정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치는 학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준비할 시간도 되게 빠듯하니까 수능 끝나고 이제 막 해보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미적분하고 그나마 확통 정도 집중을 하겠죠. 근데 미리 했던 학생들은 분명히 기하를 풀었을 텐데 확통까지만 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좀 힘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작년에 합격한 사례들을 가지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했나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실제 작년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등급대가 어떠했는지가 아마 그 극한 차이가 어땠는지가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작년 합격 사례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제 연세대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논술을 좀 더 올인을 한 친구긴 했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재수생들도 사실 연초부터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재수생도 6월, 9월 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때쯤 논술에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미리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확실히 좀 열심히 했었고 그 결과 아마 이 친구가 이 설명은 안 보겠죠? 전적 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 친구였는데 연세대도 이제 합격을 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홍익대 친구였는데 홍익대 다른 사례가 있다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홍익대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요소를 작년에 다 갖췄거든요. 일단 건동홍이라고 많이 묶어가지고 부르죠. 건국대랑 동국대는 최저가 2하 보였습니다. 홍익대 혼자 3하 8이었고요. 과탐 2개를 무조건 수능에서 쳐야 됐고요. 그리고 수능 전에 있습니다. 9월쯤에 있어요. 학생들 상당히 시험 치기 싫어하는 시기죠. 왜냐면 9편 끝나고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시기도 할 뿐더러 미적, 기하, 확통이 전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6월부터 좀 하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솔직히 들리실 텐데 사실 현역들이 수능을 잘 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국영, 수탐 전부 다 잘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잘 못 보는 과목이 있다면 탐구? 여기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친구도 얘는 아니었던 거죠. 특히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탐구가 이렇게 떴었는데 다행히 국수 0으로 일단 최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격한 케이스가 납니다. 말고도 다른 홍익대 친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친구는 4월부터 수강을 했고요. 이게 아무튼 국어가 4죠. 그래서 확실히 수리 논술이 플랜 A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누구냐면은 국어 같은 주요 과목 한 과목이 3등급 이하. 물론 이 친구는 좀 추가 합격자 친구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대충 합격한 사례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물론 뭐 평소에도 이만한 등급대가 거의 균등하게 나왔을 수 있지만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점점 떨어진다는 걸 사실 예측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수리 논술을 공부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 필요한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한 과목에 약한 학생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주요 과목 중에서. 그렇게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어나 영어가 3, 4등급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리 논술이긴 해서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수능으로 다가갈수록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하나 더 주목하실 부분은 사실 이 친구가 수학을 막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수학이 3등급이죠. 3등급도 바리에이션 되게 넓은 거 아시죠? 그 중에서 한 3등급 중반대 정도인 친구였는데 미리미리 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해 볼 만하지 않았나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플랜 B가 필요한 학생이면 어느 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역들, 특히 고3 친구들은 그래요. 왠지 모르지만 수능을 잘 볼 거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죽어도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다 계시지만 이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공부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능 만점 받으면 뭐라고 인터뷰해야 되지? 그런 착각을 실제로 한 번씩 합니다. 물론 실제 수능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는 건 수능 끝나고 나서 깨닫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특히 작년에 합격시킨 친구 중에서 낙생고 재수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낙생고 친구는 보통 이제 수능에 강점을 보이고 잘하는 친구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1등급들도 되게 많이 뜨고 했던 친구인데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성적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수나 eng수한다고 해서 수능이 오를 거라는 생각보단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플랜 B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6월 때 제일 피크를 찍는데 9월 때도 사실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급하게 준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9월 이후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사실 9월 끝나고 나면 수능이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대진고랑 중앙고 다니던 친구들한테 제가 한 번씩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언론에서는 사회탐구 뭐 이렇게 많이 선택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교실에서 얼마나 많이 선택하는지 감이 왔냐. 이게 이런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변 친구들이 하냐 안 하냐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사회탐구를 하면 가오가 떨어진다. 뭐 이과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처음 한 3월쯤에는 뭐 반에서 1명, 2명 이렇게 사회탐구 했다가 나중에 6평, 9평 이렇게 갈수록 거의 반의 절반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뭐 늘품고도 요즘에 잘 나오긴 합니다만 내신이 낮은 학교, 수능 잘 보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학교, 말이 꼬였네요. 수능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는 학교에서 약간 도피성으로 사회탐구를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이는 낙생고, 대진고, 중앙고에서도 거의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서 반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회탐구를 확실히 한 과목 이상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할 것 같으면 과탐에 비해서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줄인 시간을 또 논술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을 아끼면 그대로 공부 시간이 다른 과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왕하면 차라리 논술이라는 한 과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배분을 해주는 게 훨씬 그래도 더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의미인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정시에서 이제 과탐 가산점인데 굳이 제가 한 번 더 왜 넣었냐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요 과탐 가산점을 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얘기를 하실 텐데 더 선택할 메리트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과탐이 올해는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메디컬을 지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정시까지 고려하니까 과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탐을 그 극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메디컬을 노리는 친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시 중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선택지가 더 생기는데 걔네들이 사탐에서는
아니, 메디컬 정시에서는 사탐을 지원하지 말하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선택지가 이렇다 보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과탐 1이나 과탐 2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고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와서 그러면은 또 대충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도 합격을 했나요? 이쯤 됐을 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합격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화여대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한 과목은 과탐을 하고 한 과목은 사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과탐이 잘 안 돼서 3월부터 사탐 2개를 선택했던 친구였어요. 생윤하고 사문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생윤을 좀 못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다른 이야기를 좀 물어봤었는데, 사문은 확실히 뭔가 이과 성향에 맞는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생윤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과생들 기준에서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었다. 그래서 사회탐구가 과탐처럼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고 적성 찾아서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사탐을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 된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방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부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게 나중에 등급이 더 안정적으로 뜰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친구가 낙생고 재수생 친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6평 진짜 잘 봤거든요. 물론 영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잘 안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그러니까 현역뿐만이 아니라 재수나 N수를 하면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4월부터 수강을 했던 친구고, 특히 작년에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만약에 올해 이제 탐구 설명 같은 거 가보시면 뭐 이제 피해야 될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나 화학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대 놓쳤었거든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 친구가 건국대긴 한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수리논술은 아니고 건국대 KU라고 해서 인문하고 수리 절반 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래도 평소에 2, 3등급 나오던 친구인데 수학이 수능 때 4등급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수리논술을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이면 수리논술 100%로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인문논술이 절반 들어간 걸 딱히 막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혹시 몰라서 그걸 하나 넣었던 거죠. 그래서 수능 때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한 이유, 아까 또 인구수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네,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N수생이 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응시자생들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재학생과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 비율들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N수생 비율들이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면 갈수록 거의 1대1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시에서도 거의 4분의 3만큼이 이제 N수생들 합격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정시가 가기 힘드니까 어쨌든 플랜 B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듣고 싶은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할까? 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메디컬도 한 번쯤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나마 단국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메디컬 중에서도요, 정확하게 과탐 응시 제한이 남아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올해 신설되는 단국대, 그리고 가톨릭대. 가톨릭대도 이제 약대는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되는데, 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과탐 2개를 다 쳐야 되고요.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나마 메디컬 중에서 잡자면 그렇고, 그리고 성균관대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작년까지 TO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냐면, 인문 계열 중에서도 수리논술 TO를 5명씩 뽑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경영학과,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수리논술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과 성향이 되게 맞는 친구일 거고 공대나 자연대 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쓰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만큼 실력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래서 한번 이쪽 TO에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전략적으로. 왜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성균관대도 일부 TO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기때도 올해까지는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탐 제한이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3합8이라는 다소 높은 최저, 그리고 이제 수능전 특히 9월에 시행하고요.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통 다 들어가는 건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듣고 또 메리트 얻는 게 하나쯤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세대 일부 낮은 학과들 역시 합격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연세대 합격시킨 친구가 정확하게 과가 어디냐면 사회환경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아마 자료를 또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어떤 과가 이제 추가 합격이 되게 많이 돌았고 어떤 과가 추가 합격이 덜 돌았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나 컴공, 전자전기는 뭐 추가 합격이 거의 인원의 200% 가까이 돌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사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써봐야 되나?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으니까. 근데 그 연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연과고생들이 최초 합격에는 비율이 꽤 높은데 최종 등록에는 생각보다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게 어디서 빠져나갔을까요?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간다고 인기 있는 과들 집어넣었다가 빠지는데 반대로 사회환경 시스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아예 안 돌았거든요. 근데 추가 합격이 안 돌았다는 건 그만큼 그 과가 절실했던 학생들이라는 거고 그런 과들이 절실한 친구들은 기공이나 컴공 같이 실력 있는 과를 안 쓰는 친구들이겠죠. 네, 훨씬 전략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수능 전인데 연세대 그러면 좀 더 높은 과 쓰고 싶어 하지 낮은 과 쓰고 싶어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합격하기 쉬우려면. 요거는 이제 최저등급 분류인데 여기서 파란 색깔로 제가 해놓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탐구 필수다 가지고 한 번쯤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남아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좀 해봤다 보니까 이쯤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질문, 궁금증 이런 거 생길 수 있거든요. 내신은 그러면 얼마나 좀 있으면 좋을까요? 근데 내신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을 이때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6등급, 7등급 대 학생들도 생각보다 합격한 사례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 논술이라 가지고 어쨌든 수학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민이 사실 제일 크죠. 겨울방학 때 하긴 했는데 미적분이 아직 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따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3월부터 수학 1부터 출발합니다. 수학 1부터 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만 미적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미적분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지금 기하랑 확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미적분 안 된다고 기피하기보단 미적분 물론 논술에서 다루긴 합니다만 나중에 기하랑 확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면 사실상 미적분이 요즘의 주류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것도 같이 대비를 하면서 뭔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하기보다 좀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이슈도 있거든요. 최저부터 먼저 만들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2합 5반이라고 건동홍, 경희대 이쪽 라인부터 좀 주력으로 믿은 반이 하나 있었어요. 6월에 맨 처음에 오픈할 때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듣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왜 나갔냐면 일단 좀 수능에 집중하다가 부평 보고 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들으시다가 부평 치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다시 나가셨어요. 수능에 일단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준비했으면 사실 이제 건동ಹು기 쪽을 쓸 수 있는 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별 수업, 그러니까 파이널 때 제가 어디서 뵀냐면 세종대에서 뵀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을 때의 장점은 그만큼 대학이 올라갈 수 있는 폭과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합격은 좀 못한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여기 있는 고등학교들은 확통과 기하를 내신에서 다루긴 하는데 사실 안 배워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근데 과연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는 항상 수업을요, 확통과 기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논술 시험에 최적화시켜가지고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도 하나씩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매년 들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이제 학생들 아마 이제 개학하면은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데 문 딱 들어오시면서 야, 너희들 말이야. 정시로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3월이 너희들 수능 성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그거보다는 잘 가겠지 하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6월 모의고사 치고 9월 모의고사 치면서 이제 상담하면은 6월 때는 그래 뭐 이거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하면은 아주 9월 돼가지고 성적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말씀이 바뀌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논술은 무슨 수능에 집중해야지 하시다가 9평쯤 되니까 작년에 너희 선배가 간 대학의 라인을 보니까 이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논술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되면 사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되거든요. 특히 수시원에서 접수 기간인데 늦거든요. 그리고 여긴 제가 학교 선생님까지만 적어놨는데 작년 연초부터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이제 삼수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수생 친구가 한 1월부터 들었으면 사실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근데 계속 좀 지지부진하길래 제가 어머님하고 상담 전화를 한 3-4차례 이상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학원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좀 못하겠다. 왜냐면 어디 논술하려고. 지금 수학이 3등급 나오고 삼수생인데. 라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지금은 수능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도 어느 정도 질문 들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랜 B 때문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대학별 수리논술 경향자는 좀 덜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논술 경향이 갑자기 획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모의논술에서 안 그랬다가 갑자기 서강대처럼 기하를 턱하니 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다가 작년에 갑자기 조금 쉬워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쯤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메디컬 제외하고 일단은 일반 대학들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연세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연세대가 유일하게 대학들 수리논술 중에서는 덜 수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요즘에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확실하게 좀 미리 논술 공부를 해본 학생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영과고생들을 좀 선호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수능과 약간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의 일부를 또 논술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또 유불리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형을 좀 출제하긴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미와 고로 출제하고 수능 전에 시행합니다. 혹일 때랑 딱 일주일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 모의논술밖에 오랜만에 생겼으니까 모의논술 가지고 난이도를 체크해 봤어야 되는데, 모의논술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제 실제 논술은 생각보다 쉬워서, 생각보다 논술을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보다는 역시 높은 최저로 인해서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들이 덥석 붙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기학고로 출제하고요. 서강대부터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미적분이 어렵지 않나요?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난이도들이 요즘에 대학들이 거의 쉬워집니다. 그래서 추세가요. 그냥 보자마자 문제 풀 수 있고 바로 적어내야 되는 약간 그런 추세도 좀 변형되고 있어요. 난이도가 그만큼 쉬워지는데 난이도가 쉬워졌고 그 대신 난이도가 쉬워지면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출제가 확통까지였으면은 원래 우리 기하 냈는데 기하가 있으니까 갑자기 기하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서 변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한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긴 했었고요. 한양대도요. 최근 난이도가 근 2년 동안 좀 급격하게 좀 쉬워졌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쉬우면요. 오히려 합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쉬워지면 그만큼 학생들이 더 잘 풀어내고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났으니까요. 재작년 오전 시험 중에서 최고점이 100점이 있는 시험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서 한양대는 입시 설명에서 꽤나 자세하게 공개를 하는 편인데 논술 최고점이 100점인 과가 한 5개인가 6개 정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3명 뽑거든요. 3명에서 5명. 살벌하죠. 3명에서 5명 뽑는데 최고점이 100점인데 한 명이면 오케이. 근데 2명이나 3명 돼버리면 와 진짜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지면 오히려 합격하기는 더 빡빡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최저가 생기니까 좀 내려갈 수 있겠죠. 다만 나중에 또 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때 또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작년에 유일하게 최저가 있었던 과가 인터칼리지였거든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성균관대도 최근 난이도가 제가 아까 조금 쉬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방금 연세대보다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출제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쉬워졌을까? 작년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하나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마 대학별 설명에도 나중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실 거거든요. 성균관대가 진짜 영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설명회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공학계열 아니 오전 그러니까 총 3종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른 타임,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에 따라 가지고 응시하는 과들이 다른데 제일 첫 번째 타임의 과가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40점대였습니다. 아마 인터넷은 잘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입시 설명회에서만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써보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입시 설명회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편인데 좀 쉬워졌다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인문학과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리논술 TO를 놀리면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쯤 써볼만 하시지 않겠냐. 심지어 문과분들도. 왜냐 수원수도까지 받게 되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난이도 낮추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꽤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쉬워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한 번쯤 써볼만 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측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올해도 아마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최저가 높아지거든요. 여기까지는 2합 오다가 여기서부터 확실히 3합 6이 나서 3합 6, 3합 7 높은 편입니다. 물론 영어 2까지를 1로 봐주는 조금의 메리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확실히 최저가 좀 관건이긴 하고 최근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역시 논술에서만 출제되는 유형이 하나씩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리 해주면 좀 좋은 학교긴 해요. 그래서 미기학 특히 골고루 무조건 하나하나 다 내는 편에 속하는 학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하보 라인이고요.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최근 수능과 매우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시립대가 조금 특이한 편인데 분당에서는 사실 시립대 선호도가 좀 낮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역 특성도 있고 막상 수업을 해보면은 시립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보통 시험 일정이 잡히면 시립대랑 홍익대가 시험 일정이 겹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 있는 대학인데 시험 일정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좀 다반사라가지고 그래서 가려면 차라리 이제 홍익대도 좀 안정권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지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분당권에서 좀 인기가 없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는 학교긴 합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제가 언급을 드릴 만한 게 당장은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죠. 홍익대나 아니면 아까 연세대, 시립대가 딱 9월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9편 끝나고 오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준비를 잘 못하지 않을까요? 하긴 하는데 웬만해서 그때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랑 붙여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점이라고 하면 연휴가 붙어있기 때문에 단기간 한 일주일 정도씩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래서 대비를 하면 좋을까? 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핵심은 계속 강조드렸던 거지만 미리 마음이 급해지는 6월보단 3월에 미리 끊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면 미리 해놓으면 장점이요. 나중에 9월에서 10월부터는 좀 세미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대학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미리 끝내놨으면 이때부터는 수능에 좀 집중할래요 하고 좀 더 일찍 이제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정규반을 들었을 때 장점이 수능 끝나고 수업이 진짜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정규반 많이 들었던 학생들은 파이널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파이널 듣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은 그렇게 막 급박하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확통과 기하를 한 번 더 복습하려면 미리 더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어쨌든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잊혀지기가 쉬운데, 수능 끝나고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단 미리 한 번 보고 또 보면은 확실하게 복습이 더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겠네요. 그래서 파이널 벼락치기보단 학원 다녀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학원만 다닌다고 해서 도움이 다 되는 건 아닌 게, 이게 학생들이 숙제가 이제 보통 뭐냐면은 그날 수업했던 문제들을 첨삭을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제출을 하는 거. 그러면 제가 24시간 안에 첨삭해가지고 다시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언제냐면은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거든요. 네. 평소에는 뭔가 답지 보고 그냥 이런 느낌이면 되겠지 하고 좀 대충 숙제를 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은 진짜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러면 어떨까를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첨삭이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반정원이나 첨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왜냐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근데 첨삭은 생각보다 학생이 열심히 하면 한 달 안에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양질의 수업과 얼마만큼의 최신 기출 경향성들을 분석해서 컨텐츠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거거든요. 초반에 비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논술에서는 양질의 컨텐츠 별로 없을까? 수능에 비해가지고. 맞잖아요? 왜냐면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뭐 매월 나오는 뭐 컨텐츠들, 강사님들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뭐 학원 컨텐츠라든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왜 수리논술은 그런 게 별로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컨텐츠에 관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책부터 좀 먼저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논술 교재들 하면은 그냥 간략하게 문제들만 좀 실려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면은 그것만 보고는 사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복습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개념 설명부터 뭐 예제풀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현우진 선생님 드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익숙할 텐데, 문제 혼자 보다가 다시 복습하다가 이거 어떻게 떠올려야 되지? 라고 만약에 생각이 안 된다면 이렇게 옆에 살짝 보고 풀이에 대한 힌트 얻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확실히 교재대해 가지고 투자하고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도 꽤 신경 써가지고 투자했고요. 그 말고도 강사님들이 논술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혹시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재작년 기출하고 올해 모의 논술 전 문항,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모의 논술이 아니라 작년 모의 논술이죠.
왜냐면 작년 기출이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거 한 번씩 안 실려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한번 만약에 체크해 보신다면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만들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고 나머지도 말씀을 드리면 강좌도 당연히 강사가 직접 첨삭하고 질답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합격을 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그래도 첨삭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첨삭하면 장점이 뭐냐? 일단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행했던 최저가 없는 한양대 순위 논술에서 직접 합격을 해서 학생들한테 프루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수업을 듣는데 최소한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하기 힘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합격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고 그 정도나 합격할 수 있어야 최소한 첨삭할 때 너희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니? 라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보통 서면 첨삭을 강조하시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들고 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하루 지나도 솔직히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사실인데 일주일 뒤에 첨삭 받으면은 아 맞다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24시간 이내 첨삭 시스템을 완료하려고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 카톡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24시간 안에 카톡으로 첨삭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첨삭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 혹은 카페 개설을 해가지고 질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단과 보시면은 이제 매번 복습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잖아요. 논술도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안 배운 걸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걸 복습해 오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한 2, 30분 정도 복습 테스트 매번 진행해서 어머님들한테 그 다음날 복습 테스트 내용 피드백하고 이런 점 부족하다. 매번 보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수능에 비해서 논술은 매번 복습 테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원 대학 가능한 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매월 또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종합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에 맞춰서 현재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좀 더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려볼 수 있겠다. 이런 분석 리포트들을 매월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어야 어머님들도 마음 놓고 아 최소한 이 정도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삭을 제가 직접 했을 때 장점 뭐냐면 옆에서 수업하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문제 어떻게 푸나 첨삭 평소에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원서 상담할 때 더 수월하거든요. 직접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적어도 이런 데서 강점을 보이니까 이 학교를 쓰는 게 더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명 정도 원서 상담 제가 다 직접 약속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제가 직접 다 진행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주 정도 잡았는데 이러니까 너무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여유 있게 약속 잡아가지고 할게요. 그거 말고도 복습 영상이나 추가 영상도 당연히 제공할 거고 그 말고 혹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자료 더 줄 거라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어떻게 합격했나고요? 분당 1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분당 1년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기 쉬운 대학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홍익대가 여기서 제일 많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3월에는 이제 수원 위주 다루고 4월에 미적했다가 6편 끝나고 제일 여유 있는 시기에 확통기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미적분 했다가 학교별 수업 그리고 수능 끝나고도 학교별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의 끝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고 막 이름이 엄청 알려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큼은 꼭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장 유명하진 않은데 나중에 올해 말쯤 가면은 제가 유명해질 거거든요. 왜냐? 그만큼 학생들한테 진심이고 나중에 대학까지 잘 보내야 제가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올해 작년보다 더 잘 보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학원 규모나 유명세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믿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김진성 수리 논술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남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전략 설명에는 본관 2층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